네, 안녕하세요. 시대고시 교육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설상원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 OT 수업에서는 감정평가 이론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난이도도 파악을 해서 이제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OT 수업 한다고 급하게 한번 자료를 뒤져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은 우리가 과목이 실무랑 이론, 법규 세 가지가 있죠. 실, 이 법, 우리가 줄여서 이 세 가지 실이법이라고 하는데, 실무, 이론, 법규죠. 이제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과목 이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이 이제 엄청 어렵다. 이제 감정평가 시험이 뭐 보통은 이제 되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려운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어렵냐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변동성이 높다. 과목 자체 공부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냥 딱 예상을 해봐도 회계사 뭐 다른 전문직 시험들 과목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이 과목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이제 막상 시험에 좀 출제되는 그런 경향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그 이제 주로 언급되는 것이 이 실무 때문에 그래요. 감정평가 실무. 제가 파란색으로 최근 5개년 과락률을 제가 쭉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시험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과락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최소한의 그 점수를 넘지 못해서 그냥 다른 거를 뭐 잘 봤든 평균이 점수를 넘었든 뭐 이론 수석을 했든 간에 과락 받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이 시리법에서 과락률을 얼마나 맞았느냐라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실무가 가장 높습니다. 보면 최근에 정말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과락률이 80%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27회 시험 그리고 26회 시험 때도 거의 70% 80% 과락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들어가면 한 20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과락률 안에 이제 지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험을 처음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그냥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동차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1차 시험 끝나고 2차 좀 공부하다가 2차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75%나 과락률을 받았다?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이 중에는 그런 초보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합격률이 보통 15%대 그 정도 나오거든요. 100명 들어가면 15명이 붙는데, 근데 100명이 들어가서 이미 20명이 걸러졌어요. 이 실무라는 과목에서. 이게 지금 32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과락률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볼 것은 이론이잖아요. 우리 감정평가 이론은 그렇게 과락률이 요동을 치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28회 때 53%, 29회 때 61%좀 높았다가 30회 때 다시 51%, 그리고 32회 때 57%, 그다음 61%.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시험 나 이론 때문에 떨어졌어라는 사람들이 실무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론 과목은 그런 어떤 변동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목입니다. 이 세 과목에 비해서. 법규도 보세요. 법규는 오히려 더 엄청 쉬웠던 때가 있었죠. 31회 때는 엄청 쉬웠었어요. 32%밖에 과락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2회 때는 59%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50%대의 과락률을 보였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실무는 28회 때는 엄청 쉬웠었어요. 42%밖에 안 됐었다. 그리고 64%, 58%.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에 머무르다가 좀 시험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과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락률이 막 출렁이는 과목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만한 절대적인 실력이 더 요구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이론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쉽게 점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쉽게 과락이 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는 그 어떤 접근 방법 자체를 우리가 이런 과락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최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수석이거든요. 수석. 특이하게도 우리 통계에서는 이 수석의 점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몇 점 받았냐 보면 실무 같은 경우 70점, 71점, 66.5, 63.5, 59. 아까 이 두 개가 75% 둘 다 과락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법규 같은 거는 28회 때 58이었다가 점점 계속 올라가서 최근 3개년에는 다 70점대. 우리가 뭐 하나를 또 기억해야 되냐면 합격자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 점수 말고 합격자의 커트라인. 이거 이제 평균 점수거든요. 세 과목 모두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다 합격을 한다더라. 제일 꼴찌 있는 사람이 몇 점이냐? 그게 보통 47점에서 49점 요 정도 사이예요. 평균 점수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법규를 60점 이상 받잖아요. 법규에서. 그러면 사실 다른 거는 그냥 과락만 넘어도 이 점수는 넘거든요. 우리 시험 어떤 과목별 난이도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이렇게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법규를 꼭 전략 과목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규는 실무 이론이랑 달리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위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론이랑 실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실증 학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실사례가 이렇게 누적돼서 그게 또 이론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그 이론이 다시 실무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피드백을 관계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쨌든 발전하게 된 게 이 실무랑 이론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어쨌든 실증적이고 뭔가 유동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그렇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이란 게 뭔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무가 가장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고 점수가 62.5, 62.5, 58, 59.5, 65. 되게 아까 과락률에서 봤을 때 비교했던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출렁이지 않으면서도 최고 점수는 높게 안 줘요. 이론 70점 받았다 이런 점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시험에서 다 최고 점수가 60점 초반 해봤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론은 그냥 그 정도의 실력으로만 가져가고
합격하는 게 좋다. 다른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는 게 좋다. 제가 이론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저는 이론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정평가 이론은 내가 과락을 안 맞을 정도, 조금만 더 욕심내면 내가 무난하게 50점 이상은 받을 정도, 그 정도로만 실력을 쌓아 놓으면 사실 그 이상은 공부할 게 없어요. 내가 그 이상 6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이미 충분히 5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실력이 되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그 시간에 이런 거 정답이 있는 과목, 법규 정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의 법규는 특히 정답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최소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법규 같은 거는 최소한 전략으로 삼으시고, 만약에 법규 정말 어렵다 싶으면 실무를 깊게 파셔가서 물론 이제 최근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고득점 받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29회, 28회, 30회 때도 뭐 66.5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주변에 둘러보잖아요. 너도 나도 60점 넘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나오면 극단적으로 참 합격자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뭐 서설이 길었지만 이 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이론에 대한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31회 합격자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취합해서 가져온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저는 좀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통계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또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항상 매번 시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면 이거 뭐냐면 이게 부분 점수예요. 부분 점수. 그래서 이 1번이 40점이거든요. 30점, 그리고 20점, 10점.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100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점 안에 정해진 배점을 우리가 답안지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최고점이 1번에서 제일 잘 받은 사람이 23.5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왜 40점인데 아니 제일 잘 본 사람이 40점이 아니고 왜 23.5밖에 안 되냐. 근데 우리 시험이 보통 만점을 못 받습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교수님이 직접 채점을 할 때 어떤 전반적인 점수 균형을 고려해서 만점의 제한 자체를 좀 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40점짜리 어떤 답안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 비율은 아마 90점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90점이라는 것은 이 40점에 대비해서 90%, 그러니까 9, 4, 36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교수님이 원하는 정말 깔끔한 답안을 썼다. 그러면 이거 36점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험생들이 그런 답을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찾아요. 어쨌든 이 최고점 절대적인 이 득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 비율이 중요해요. 이게 40점분의 23.5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수험생들 중에 만점은 60%라는 뜻이에요. 제일 잘 봐봤자 60%를 준다. 2번도 55%, 3번도 65%, 4번 75%. 4번은 생각보다 비율이 좀 높죠. 근데 이게 실무랑 법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만점 비율이 90%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점수가 70점, 80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막 싸매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잘 써봤자, 아니 수험생들 중에 지금 과거에 제일 잘 쓴 사람이 23.5래요. 59%밖에 못 받았대요. 저도 29회 때 1번에 점수 받은 거 배점 계산해 보니까 저는 26.5점이었거든요.
이러니까 보통 아마 66%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저도 제일 잘 받아본 게 요 정도입니다. 이론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만점 비율이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제한해 놓은 그 만점 폭이 그렇게 작다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50%에서 60% 사이 얻을 정도로만 공부를 해서 이론은 그렇게 합격해 나가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예. 최저점도 보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합격자들의 대부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굉장히 못 쓴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용을 못 쓴 사람조차도 일정 점수를 받아간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소위 뻘소리를 써도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주관식 논술 시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받았냐, 이거는 전체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8.1 정도 받더라. 그게 평균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평균 득점이 한 45% 정도 하더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1%, 55%, 60% 요 정도 받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쉬운 거겠죠. 어떤 수험생들이든 맞출 수 있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난이도 순서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 비율을 토대로 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겁니다. 60% 보통 60% 10점 중에 6점을 받았으니까 난이도는 제일 쉽다고 할 수 있겠죠. 1, 2, 3, 4. 네. 40%밖에 못. 사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40% 득점 받으면 거의 과락 근처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 과락 근처에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받는다. 이게 30%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 이론 과목의 특성이 이제 어쨌든 이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안 작성에 대한 것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30회 문제 3번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결국에는 이 책을 외우는 시험은 아닙니다. 절대로. 책을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해서 뭐 암기할 거는 충분히 암기를 하고 이해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어떻게 보면 작은 논문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쓰는 시험을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대충 문장에서 뭘 물어보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유형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없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 물어본 건 요거죠. 요거 이제 20점.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분량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대여섯 쪽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답안지에. 어쨌든 아니 감정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게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되거든요. 마치 그냥 단답형 시험 쓰는 것처럼 만약에 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책에서 A, B, C라고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1번 A 그리고 쭉 A란 무엇이다. 무엇을 얘기한다.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번 B B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예로 어떤 게 있다. 3번 C 마찬가지 쭉쭉쭉 이렇게 쓰고 답안지를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단답형 시험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답안지에 적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어보긴 했지만 물어본 건 이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고 이 물어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시험에서는 이 채점평이라는 것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 끝나면 사실 이제
이 30회까지밖에 안 나와서 제가 30회 문제를 가져온 건데 시험이 끝나고 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통계 자료가 나올 때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하셨던 교수님들이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그 채점에 대한 평을 간단하게 쓰세요. 그 문제 3번에 대한 채점평이 요거거든요. 본 문제는 감정평가 시 예외적인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해야 할 세 가지 경우의 설명과 함께 가치 유형의 명확한 용어 기술과 설명 그리고 국가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 유형별 구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네. 아까 그냥 1번 A, 2번 B, 2번, 3번 C 이렇게 접근하면 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벌써 지금 열거를 한 것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해 세 가지 경우의 설명 1번 그 다음 가치 유형의 명확한 용어 기술과 설명 요게 2번 그 다음에 국가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 유형별 구분 국가별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3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1, 2, 3을 전부 들어갔어야 내가 점수를 줬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는 잘 제시하였으나 예외적인 세 가지 이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제시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제시했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누구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험생들도 어느 정도 기본은 공부하고 들어간다는 소리죠. 가치 유형의 용어 기술과 국가별 설명이 부족하게 답을 구성하였습니다. 2번, 3번은 잘 안 썼다 이 얘기예요. 잘 안 썼다.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그거 안 쓴 만큼 점수 덜 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그냥 물어본 것만 쓰는 그런 시험은 아니구나. 결국에는 작은 글짓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글짓기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논문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답안 작성할 때 꼭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뭐야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약간 공식처럼 몇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차례 훈련을 하고 좀 사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차만 우선적으로 잘 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암기한 것만 쓰지 않고 이런 어떤 논술의 어떤 기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적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5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론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좀 그런 게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했더니 그냥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공부할 건 별로 없고 시험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딱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좀 최대한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론의 과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랑들도 살펴보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근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고 좀 스스로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이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가면 또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한번 바라보시면은 더 좀 의미 있게 이 시험에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OT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